2024년 12월 3일 밤 TV 화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표정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그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 순간 서울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출신 대학생 아예는 자취방에서 그 뉴스를 지켜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컵이 바닥에 닿아 깨지는 소리에도 아예는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듯 울렸고 그것은 그녀가 미얀마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또다시 이런 일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모든 것이 뒤집혔던 그날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당시 군인들이 거리로 나서고 시민들이 공포에 떨며 숨어야 했던 모습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설마 한국에서 이런 일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에게 한국은 자유와 안전을 상징하는 나라였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밤거리를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은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아예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너무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떠들며 공부하고 동생과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2021년 2월 1일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책가방을 챙기며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차 경적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커지는 소음과 함께 군용 차량들이 동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인들이 거리로 나와 무장을 한 채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창문 너머로 상황을 살피는 순간 공포스러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밖을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쿠데타야. 군부가 나라를 장악했어.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승리한 것을 문제삼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권력을 탈취했습니다. 이후 군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가족은 숨을 죽이고 지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제 친구 틴틴이 가족과 함께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이 발각되었고 온 가족이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평범하게 웃으며 지내던 학교 운동장은 이내 텅 비어버렸고 군인들이 학교를 점령했습니다. 틴틴의 소식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집집마다 수색을 시작했고 저희 집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들어서며 아버지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감싸며 애원했습니다. 결국 군인은 저희 집에 있는 돈과 귀중품을 빼앗고는 떠났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집에서 더 이상 안전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미얀마를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집 몇 개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숲속을 헤매며 군인들의 눈을 피해 이동하던 도중 동생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업고 국경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길은 험난했고 한 번은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나무 아래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국경지대에서도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두 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추위 속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한 구호 단체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웃나라로 데려갔고 난민 캠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곳은 열악했지만 적어도 목숨은 안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종종 미얀마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난민을 받아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행을 결심하셨고 우리는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낯설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안전했고
밤거리를 걷는 것조차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너무나 달랐고 처음에는 홀로 버스 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지만 미얀마에서의 그날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숲속에서 군인을 피해 숨던 순간과 동생의 아픈 발목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 전혀 다른 문화, 그리고 너무도 분주해 보이는 사람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이 땅에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그동안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은 제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캠퍼스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 꿈을 펼칠 기회를 얻었어요. 학교에는 도서관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고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된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학업 관련 자료를 찾거나 제출하는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니 과제를 할 때마다 효율성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한 번은 교수님이 제출 마감 10분 전에 과제를 수정해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도 과제를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미얀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버스를 탈 때마다 고생하곤 했습니다. 정류장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시간도 엉망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버스와 지하철이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하고 교통카드 한 장만 있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와 지하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앱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조금 헤맸지만 금세 익숙해졌고 이제는 어디든 혼자서 쉽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한국의 K-팝과 K-드라마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 K-팝과 드라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룹은 방탄소년단인데 그들의 노래는 저를 위로해주고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힘을 주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내던 시절에는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저도 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K-드라마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편리한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편의점 문화에 감탄했어요.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음식, 생필품, 택배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가능했죠. 특히 한 번은 밤늦게 과제를 하다가 프린터 용지가 떨어졌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었어요. 또 전자기기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위해 점원이 직접 프린터 사용법을 알려주었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정말 발달해 있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한 페이지를 여는데 몇 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잘 터지고 속도도 빠르니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연락할 때 정말 편리했어요. 특히 온라인 쇼핑이 저에게는 신세계였어요. 클릭 몇 번만으로 필요한 물건이 바로 집 앞까지 배달되는 시스템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 모든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제게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안전한 피난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면서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시험 준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도서관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누군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긴박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었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는 갑자기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노트북을 닫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TV 화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이어질수록 휴게실에서 TV를 바라보는 학생들과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설마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 겪었던 군부 쿠데타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 전역에 군 병력이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도로마다 군용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은 긴장 속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들려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검문소를 설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안전한 나라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국회의사당 주변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특수부대가 투입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으며 의사당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이 군대를 피해 숨어 다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특수부대는 곧 국회 창문으로 진입하려 하였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려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했고 많은 시민들도 벌써 나와서 같이 군인들을 저지하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송출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190명의 의원이 참석하였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도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상황의 중대함을 느끼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결과가 국회 전광판에 표시되었습니다. 재석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에 찬성하였습니다. 그 순간 TV 화면에 비친 의원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은 마치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왔고 이 소리는 화면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환호성이 이어지자 국회의사당에 배치되었던 군 병력도 철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용 차량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길 위에서 총을 들고 서 있던 군인들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하던 군인들 중 몇몇은 시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괜찮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고 저 역시 울컥하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TV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는 너무도 다른 한국의 모습을 실감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탄압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회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군인들마저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하늘의 헬기 소리 대신 시민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민주주의의 힘과 그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기억은 저를 여전히 두렵게 하고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국회와 시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모습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과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는 반응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CNN에서 한국 국민들이 단호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을 때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습니다. 그 문장이 마치 저를 향한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칭찬했을 때는 마치 제가 한국의 일부인 것처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으로서 약간은 소외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며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압제 아래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묵살당했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힘을 모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단호한 반응을 보도한 것을 보며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탄탄하고 성숙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스웨덴 외무부가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꿈꾸며 목숨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곳 한국에서 시민들이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히 국회의 표결이나 군인들의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혼돈 속에서도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미얀마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고 그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력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과 국회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렵기만 했던 미얀마의 기억도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한국에서 본 이 놀라운 장면들이 언젠가 제 조국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